오늘은 자, 지금부터 인테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아직 홍보 전에 한 분이 오셨네요.
아, 목소리 들리시나요? FM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인테르 무리뉴의 3관왕 전설이거든요. 4-1-2-1-2. 이때 밀리토가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보는 이 글자들이 이제 무리뉴의 전술을 이제 노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항상 삼각형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은 적에게 넘어가면 강한 압박으로 바로 탈취 후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 볼 소유를 하고, 그리고 4-3-3이면서 다이아 형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압박하고 난 뒤 바로 볼을 소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센터백, 그리고 오버래핑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비적으로 전술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적 기회에서 한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 이거를 이제 전술로 구현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전술이에요.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이제 이 자리는 쉽게 말해서 에투, 우리 에투가 뛰었던 자리를 이제 포처 아니면 어드밴스 포워드인데, 포처 같은 경우는 이번 작에서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포워드로 넣고, 그리고 이 자리 이제 밀리토가 있던 자리, 완성형 포워드 지원의 거의 정석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슈나이더, 그 자리인데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마리오라는 선수로 대신을 했고, 보면은 이 선수도 슈나이더만큼 패스 능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피지컬도 괜찮고 거의 슈나이더랑 거의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핵심 자리는 이제 이 자리,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캄비아소가 있던 자리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바로 이 자리예요. 캄비아소의 자리. 이 자리는 이제 모든 공격의 핵심 자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공을 처음 빼앗은 순간엔 코스티나가 키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그 키플레이어 자리가,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둘째라고 있잖아요. 거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처음 빼앗은 순간엔 코스티냐가 키플레이어가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키플레이어 자리가 바로 이 레지스타가 되는 거예요. 거의 피를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유벤투스로 치면은.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를 보면 띠아고 모타,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이 있죠. 스탄코비치는 이제 거의 은퇴 상태고요. 거의 세르비아의 존재적인 존재였는데,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박투박 형식. 그리고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형 미드필더, 여기는 어드밴스 포워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성형 포워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 조직적인 것들을 갖춰줄 건데, 이제 지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술을 가장 하기 전에는, 마우스가 안 보여요? 잠시만요. 마우스 보이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게 방송이 처음이라서
마우스를 어떻게 보이게 하지? 자, 인터넷에서 음, 참. 지금 아예 게임상에서 마우스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은 보이나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마우스는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나씩 다 해드릴 거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원하는 포지션. 이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풀백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수비를 쓸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놓고, 이제 전술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세팅은 이제 딱 키면 이렇게 돼 있죠. 혼합에 모든 게 다 꺼져 있는 상태. 딱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컨셉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컨셉은 바로 이거죠. 인테르 무리뉴의 3관왕 전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죠. 자, 미드필더는 항상 삼각형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포지션 지금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관한 거고,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볼의 소유권, 최대한 많은 볼 점유 시간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전술의 핵심은 볼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볼 점유를 체크를 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 여기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그게 있어서 이제 압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선수들의 체력 안배라고 반드시 볼 소유한다면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패스가 아니고 짧은 패스로 천천히 공격을 이어나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짧은 패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최후방 라인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수비 라인을 건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것이 강조하는 수비의 원칙이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내일은 압박을 어떻게 해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짧은 패스와 긴 패스의 차이점, 다이렉트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다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전술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볼 점유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비 진영에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전술 같은 경우에는 중앙 밀집 전술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공격은 이 중앙 부분에서 이루어져요. 이 중앙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잠시만요. 이게 혹시 우리 그림판을 쓰면은 이제 그림판 마우스가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이 펜은 보이나요? 이 펜? 아, 그 그림만 보이는 거죠?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보이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대야 될 거는 이제 템포. 템포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전술 같은 경우는 공을 탈취한 다음에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어요. 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템포 같은 경우에도 건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좌우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전술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앙 밀집 지역이에요. 중앙에서 거리를 벌리게 되면은 그만큼 짧은 패스가 잘 안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 처음엔 일단 가장 좁게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전술을 수정해가면서 약간 좁게 할지 아니면 완전히 좁게 할지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옵사이드 트랩은
이 게임이라는 자체에서는 항상 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켜주지 않으면 이제 선수들이 스루 패스를 통해서 골을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켜고 시작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강한 압박에는 항상 골키퍼 짧은 거리 분배 방지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제 골키퍼 짧은 거리 분배 방지가 뭐냐면은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은 그 골키퍼가 패스할 얘들이 이제 풀백 수비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얘들한테 압박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가 줄 상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롱패스, 그렇게 되면 우리 미드필더진에서 헤딩 커트를 해서 바로 역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격 전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압박과는 항상 두 개는 같이 움직이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클을 아끼지 말아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근다고 하죠. 담근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 이제 이 태클은 많은 연관이 있어요.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 주요 선수를 태클 당해서 부상을 입혀요. 그럼 그 선수가 교체를 당한다. 그럼 그 게임은 반은 무조건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클은 강하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을 향해라는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 팀 공격수를 보는 거예요. 공격수. 일단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팀 공격수를 보면은, 자, 이카르디의 순속과 주력이 15, 14. 이 정도면 약간 빠른 편인데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에요. 빠른 편이지만 빠른 편은 아니고,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균형 감각이랑 민첩성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인 방향 전환 같은 걸 잘해요. 그렇다면 수비와 같이 동일선상에 있을 때 누가 더 빨리 등을 돌려서 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을 수 있냐? 그렇다면 이 선수는 공간 향해 패스를 주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바르보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거의 유망주인데 포텐이 많이 올라갔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순속이 15, 15.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선수고, 그 다음에 훈련 같은 걸로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속함, 피지컬적인 부분을 많이 올려주는 게 좋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전술로 가서 공간 패스를 써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인 거예요. 만약에 타켓형, 막 순속 11 막 이런 애들한테 공간 패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 가져가서 이렇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자유롭게 아니면 전술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건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라라는 이걸 걸어 주실 정도의 팀이 되려면은 창조성이 상당히 높은 팀들, 그러니까 미드필더진에서 패스가 원활하게, 사비나 이니에스타 이런 애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걸 켜주면은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약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켜주게 되는 순간 뻥축구가 돼요. 그냥 공간만 보이면 패스하고 선수만 보이면 패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꺼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약팀으로 플레이한다고 하면 이제 전술대로 플레이하라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게 되죠. 왜냐? 창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처음부터 창조성이 낮아요. 그런 애들에게는 이제 전술대로 플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스터가 우승한 느낌, 전술적인 느낌으로 이제 차근차근 자기 할 것만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이제 미식축구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서 16년 동안 꼴찌하던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전술대로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두 개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공격 쪽을 봐야 되는데, 이 전술 같은 경우에는 오버래핑을 자제해요. 오버래핑을 자제하고 최대한 수비 쪽으로만 해도 위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래핑을 키진 않아요. 오버래핑을 키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 지침으로도 오버래핑을 권해주진 않을 거예요, 선수들한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5번의 기회에서 3골을 넣는 것보다 단 한 번의 결정적에서 한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리뉴가 추구하는 전술이 바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서 한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키지 않고 슛을 아끼지 말아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공간만 있으면 슛을 때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레벨이 낮은 선수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왜냐? 개인기로 제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패스할 공간도 없고 선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슛을 아끼지 말아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 직전 이제 어떻게든 골을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일 때 써주면 좋은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
오버래핑 노려라는 켜주지 않고 이제 개인 지침으로 자제를 해줄 거고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공격수를 봐야 돼요. 자, 공격수의 점프력은 11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선수의 키는 181. 공격수 치고는 상당히 빠르면서 키도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르보사는 어떨까요? 바르보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는 점프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공이 오게 되면 이 선수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센터백한테 뺏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에서 자, 높은 크로스는 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채찍 같은 크로스와 낮은 크로스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이 채찍 같은 크로스는 말 그대로 채찍처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끊어먹는다는 느낌의 공격을 할 때는 채찍 같은 크로스고, 낮은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발을 댈 수 있게끔. 그렇다면 이제 채찍 같은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에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크로스. 하지만 이카르디가 있기 때문에 혼합 크로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다만 바르보사에게 갔을 땐 이제 공격권이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혼합 크로스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적게가 답이에요. 이번 작은. 왜냐면은 드리블을 하게 되면 열의 8은 뺏겨요. 드리블을 많이 하게 되지만 드리블은 뺏기는. 그래서 공격권을 넘겨준 역습을 맞게 되는. 그래서 골을 먹히게 되는 그런 수비적인 주요 경기를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드리블을 적게. 하지만 이건 개인 지침으로 따로 또 올려줄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팀적으로는 드리블을 적게 해주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내일 상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이제 미드필더진이 공격수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드필더진이 수비수처럼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유동적인 선수들의 교환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이 뭐냐? 정확하게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들한테 공이 가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미드필더, 그러니까 골결이 낮은 패스 좋은 그런 선수들한테 가서 낮은 골 결정력으로 완벽한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골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린 전술들을 보면은 항상 저는 완벽한 득점과 실점을 항상 올려요. 완벽한 득점 기회가 한 경기에 5개 있어도 한 골만 나누는 경기가 있고, 완벽한 득점 기회가 3개밖에 없어도 뭐 7골이 나는 경기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만큼 골결이 높은 선수들한테 공이 많이 갔냐, 그게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진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 아니면 제가 올리는 이제 제로톱 같은 경우 공격수와 수비진이 번갈아 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이제 혼역시켜서 공간을 만들어야 될 때 쓰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투톱이 있잖아요. 이렇게 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쓰는 건 안 좋은 선택이에요. 자유롭게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 미드필더 2명이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공격수한테 갔을 때 들어갈 골도 못 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를 안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전술 지침이 끝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볼 점유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볼 점유라는 거는 경기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일반형이고, 이제 만약 역습을 원한다면 이제 역습형이 되는 거죠. 이 역습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수비 라인을 내려서, 아니면 혹은 진짜 이제 솔직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클럽의 전술 같은 경우에는 역습형에 가까워요. 라인을 높인 상태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거기서 탈취하자마자 바로 역습을 나가는 거죠. 그게 진짜 클럽의 전술이고, 하지만 이제 게임에서 이제 그 역습 전술과 이제 수비라인 올리게 되면은 엄청난 실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형의 라인을 살짝 올린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라인을 살짝 올린 상태.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일반형과 지배형은 이 선수 폭을 보시면 돼요. 선수 폭이 일반형일 땐 상당히 좁아요. 하지만 지배형이 되면은 살짝 올라가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변해요. 내가 공격으로 가고 싶으면 공격이고 수비로 가고 싶으면 수비고. 하지만 이 지배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간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좁게 해놨다고 해도 얘들이 선수마다 지배해야 되는 일정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간격이 조금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형보다 지배형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템포 역시 조금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공을 잡았을 때 지배를 하면서 빨리빨리 공을 이렇게 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템포를 낮게 한다. 이건 이제 바르샤가 만드는 전술, 바르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템포를 낮게가 아니고 더욱 낮게 하면서 이제 공간을 살짝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너무 넓히게 되면 바르샤 같은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 다이렉트 패스를 써야 돼요. 넓을 때는. 선수 간격이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패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짧은 패스가 아니고 롱 패스가 되기 때문에 바르샤 전술을 만약에 내일 만들게 된다면은 짧은 패야 더 낮게 하면서 이제 라인을 살짝 올린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서 더 높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할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템포는 이제 선수들이 조종하게 보통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좌우 퍽과 수비 라인 이 정도만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완성됐어요. 이게 바로 기본 지침은 완성된 거고, 이제 개인 지침을 한 번씩 들어갈 건데, 개인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전술적인 개념이 많이 있으면 쉽게 해요. 근데 없는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임을 보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압박 수비가 있어요. 압박 수비 같은 경우에는 압박 수비를 공격수가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을 따라서 공이 만약에 상대편 수비수에서 상대편 미드필더로 갔어요. 근데 공격수의 압박을 많이 달아놓게 되면은 이 공격수가 미드필더까지 쫓아 내려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 압박에서 뺏으면 이득이죠. 하지만 못 뺏었다. 근데 우리 팀이 그 공을 탈취했어요. 그러면은 그 탈취한 미드필더가 공을 줘야 되는데 공을 줄 선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압박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안 해줘도 적게 혹은 가끔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게 태클하라는 팀 전술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체크를 안 해줘도 돼요. 팀 전술로 적용이 된 거는 우리가 체크 안 한 거에 자동적으로 적용이 돼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로 이렇게 다 채정을 해놓은 거고, 이 포지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데 써요. 근데 이 전술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자유도가 높아지면은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술적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유전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뭐 완성형 포워드 이런 애들이 아닌 이상은 체크를 안 해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다이렉트 패스는 뭐냐? 다이렉트 패스는 말 그대로 앞으로 주는 패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짧은 패스는 백 패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백 패스는 아니에요. 공격수가 공을 잡아요. 근데 짧은 패스를 지정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공격수가 어디를 보냐? 뒤에서 오버래핑 해오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격 방향이 이제 이 공격 템포 조절처럼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죠. 뒤로.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런 느낌이고, 다이렉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보내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이 표시된 이만큼의 방향이 패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풀에 공을 내려와서 받는다, 아자르 같은 느낌, 그런 아자르 같은 애들은 다이렉트 패스를 해주는 게 이득이죠. 왜냐? 걔는 공을 내려와서 받아서 앞에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다이렉트로 위험한 패스로 이렇게 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스도 안 좋고 공격수고, 그리고 전진형 포워드는 최전방 공격수예요. 최전방, 진짜 최전방.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이렉트 패스 해줄 사람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패스를 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공격수가 패스를 난 다이렉트 패스라고 임무를 받아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슛밖에 없어요. 드리블 하거나 슛밖에 없는데, 드리블 자체도 좋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슛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롱볼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이런 불만들을 많이 하죠. 공격수가 중거리 슛만 때려요. 그게 바로 개인 지침을 잘못해준 거예요. 다이렉트 패스, 위험한 패스 이렇게 자주 해놓고 최전방 공격수한테 그러면은 공격수가 뭘 하게 되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는 일단 위험한 패스를 최대한 적게 하고 짧은 패스 위주로 가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선수는 끝났어요. 이 선수는 끝났고, 이번에는 바르보사를 할 건데, 완선형 포워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격과 지원. 자, 이 맨 아래 적힌 이 말이 가장 맞아요. 지원 임무로 맞춘 완성형 포워드는 빈 공간으로 공을 보내주고 수비진에게 뛰어들고 장거리 슛을 하고 측면을 따라 달리거나 수비 라인 뒤로 스루 패스를 보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도 좋은 선수를 많이 쓰는 건데,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이끌면서 자신 또는 다른 선수들에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헌신적인 선수들을 완성형 포워드에 쓰는 건데, 공격률을 가진 선수와 공격률을 또 가진 선수를 놓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시너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옷을 입는데 상의도 청색 옷이고 하의도 청색 옷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청색 깔맞춤 이쁜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거의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90년대 그런 스타일이죠. 뭐 청색 깔맞춤에 뭐 나팔바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형 선수와는 지원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들 이제 FM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게 뭐 완성형 포워드 공격과 뭐 딥라인 포워드 아니면은 뭐 공격 사냥꾼이랑 이제 딥라인 포워드 지원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포워드가 상당히 괜찮아요. 스스로 공격을 많이 마무리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시도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 포워드 역시 이제 경기를,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둘이 많은 골을 넣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어시를 많이 하는 그런 저는 전술적 모양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는 왜 다이렉트 패스를 해줬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지원룰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격 템포를 조절하게 돼요. 스스로 걸려 있어요. 우리가 해제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타켓 선수처럼 공을 갖고 내 앞으로 누군가 뛰어나가는 걸 기다리는 선수예요. 공격 템포 조절을 하는 그런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앞에 있어서 나 혼자밖에 없다, 고립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주변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공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럼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윙들이 공을 잡았을 때, 축구를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잡게 되면은 내일은 그림판에 있다. 자, 그림판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 윙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상대편 수비수가 있고 여기가 골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공격은 일루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우리 팀 공격수가 풀백이죠. 풀백이 이렇게 뛰고 있다. 그렇다면 업사이드에 넘어가지 않을 상황, 이 선수가 여기쯤 왔을 때 이 선수는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 패스예요. 얘가 뛰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거고, 얘가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 트랙을 뚫으려고 할 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게 이제 공간 패스면서도 다이렉트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가 뛰어온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패스를 줄 거예요. 예측력이 높은 선수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게임에서. 하지만 예측력이 낮은 선수는 결국 얘를 보기 있기 때문에 이 패스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룰을 가진 선수는 다이렉트 패스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패스를 붙여줬고, 이 측면으로 침투, 이거는 상당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번에도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선수가 있고 이렇게 수비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드밴스 포워드가 여기 있고, 그 다음 공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다. 이 선수가 할 선택은 뒤로 짧은 패스를 주거나 앞에 다이렉트 패스를 주는 건데, 자, 수비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데인마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공간이 안 난다. 그렇다면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슛을 때리는데 우리는 슛을 자제를 걸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게 나올 선택이고, 측면으로 침투. 이 측면 침투를 걸어주게 되면은 얘는 이 빈 공간,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우리는 윙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럼 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 측면 침투의 장점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측면 침투의 장점은 얘가 측면으로 침투한다. 그러면은 얘는 공격수기 때문에 얘는 수비수예요. 얘도 수비수고 여기 풀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쯤인가 여기쯤에 풀백이 있을 건데, 얘가 이제 풀백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풀백을 이렇게 우리 차 코너링 할 때처럼 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서 침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풀백이 달려들게 되고 얘도 달려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측면 침투를 선호하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생기고 얘들이 가서 이런 공간. 그렇다면 자, 공간 패스가 생겨요. 그렇다면 얘는 얘가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가서 크로스를 자제를 걸어놨다. 크로스 자주를 걸어놨으면 크로스가 올라올 텐데, 크로스 자제를 걸어놓은 상태면은 뒤에 있는 이제 오버래핑이 자제된 풀백이나 아니면 공미가 아니면 중미가 이 정도까지 올랐을 경우는 얘네한테 준단 말이에요, 공을.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빈 공간에 얘나 얘가 패스나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달려들 얘는 누구냐? 우리의 어드밴스 포워드, 순속이 15-15 되는 민첩성이 빠른 얘가 이 상대적으로 수비 속도가 무조건 빠르게 돼 있어요, 공격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게 바로 골 찬스, 완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측면 침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드는 전술은 공격수가 2명이에요. 공격수가 2명의 전술이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공격수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측면 침투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얘가 일로 가면은 얘네들이 누구한테 패스를 주냐? 얘밖에 줄 놈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측면 침투가 안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얘를 걸게 되면, 근데 둘 다 측면 침투를 걸어버린다. 그럼 패스가 측면으로 우리는 가게끔 패스를 해놓자. 우리는 중앙적인 패스를 선호하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만든 우리의 전술은 중앙을 사용하는 전술이에요. 중앙을.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2명밖에 없는데 측면 침투를 써버리게 되면은 얘네가 받았을 때 공격을 줄 사람들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침투는 자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측면 침투를 걸어주지 않을 거예요, 개인 지침으로. 하지만 측면 침투의 가장 좋은 건 바로 인사이드 포워드 같은 애들을 사용할 때. 자, 인사이드 포워드를 지금은 우리 전술랑에 상관없지만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공격 선수들이에요. 이 4명이 빨간 애들이. 이 파란 거는 이제 적이라고 생각하고 상관없고. 자, 얘가 인사포. 그렇다면 얘는 넓게 펼친 다음에 공을 잡게 되면은 가까이 들어오는. 이것도 이제 전술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인사포를 만들게 될 때. 그렇다면 얘가 측면으로 침투하면은 얘가 수비수다. 그럼 얘를 따라오겠죠. 그럼 얘네 둘이 빈 공간, 이 공간만큼이 비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이 차지한 이 공간을 얘네들이 가기 때문에 얘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인사포를 사용할 때 좋은 전술이 뭐냐? 공격수를 측면으로 침투하게끔 하면은 인사포는 무조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바르보사 전술도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자, 이제 공미. 이 자리는 슈나이더, 상당히 제가 슈나이더를 좋아했는데 이제 지금 갈라사타라이에 있죠. 폼이 많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지금 할 거는 뭐냐? 이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의 전술. 여기서 이제 모든 패스의 물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공격수들이 골을 넣니 안 넣냐는 이놈이 얼마만큼 양질의 패스를 넣니 안 넣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앞에 공격수가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걔네한테 무조건 공이 가요. 그런데 얘한테 공격 템포 조절을 걸어줘 버리게 되면은 이 전술은 역습 자체가 없어지는 아주 부비부비하는 애무적인 전술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얘한테 공격 템포를 안 써주는 순간 얘는 바로 다이렉트 패스로 얘한테 공이 오면 바로 공격수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패스가 좋아요. 이 선수가 원래 포르투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포르투에서 한 600억 주고 인테르가 산 걸로 아는데, 시즌 초반에는 정말 거의 이 선수를 쓰레기 같은 느낌으로 느꼈어요. 너무 먹튀여가지고. 포르투가 역시 거상이긴 하지만 리그 자체가 질이 낮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인테르가 살아나면서, 이카르디가 살아나면서 인테르가 살아났죠. 그리고 전술적 변화를 좀 주면서 감독 교체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했고, 만치니가 능력 있는 감독이기는 한데 뭔가 이제 초반 리빌딩을 너무 못했어요. 인테리어에서는. 맨시티는 상당히 인테리어를 잘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돈이었죠. 뭐 돈 때문에 인테리어를 잘한 거고. 자, 각설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 전술 같은 경우에는 압박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 공미 자체도 압박을 해줘야 돼요. 공격수만 압박을 안 해주면 돼요. 왜냐? 우리 미드필더 두 명이 같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꼭 얘가 아니더라도 패스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단한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마크가 뛰어난 선수들한테 해주는 거지, 얘한테 단단한 마크를 해주면 이제 공을 따라서 압박보다 더 심한 결과가 나요. 이 대인 마크를 해주면 상대편 이제 공미 같은 경우는 수미랑 붙는단 말이에요. 만약 상대편 수미가 있는데 그 수미가 공격 그냥 미드필더보다 좀 더 라인을 올린 전술이면은 이제 공미 자리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미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가 이제 수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공격의 물줄기가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공격진이랑 공미 정도까지는 절대 단단한 마크를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가 전술 토론방이나 뭐 개인 이제 자유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공격이 안 풀려요. 그게 바로 이 단단한 마크를 걸어줬거나 아니면은 너무 압박을 많이 해줘서 공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측면 침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침투를 해주면 안 돼요. 왜냐? 얘는 이 전술의 기본이에요, 기본. 전술의 아주 바로 얘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이 빈 공간이 너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이 빈 공간을 메꿔주려면은 얘네가 내려오던지 얘네가 올라가줘야 돼요. 게임상 이 빈 공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내려와주고 누군가는 올라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격형 미드필드가 사라지면 수비가 두 명밖에 없죠. 미드가. 그렇게 되면 어떤 수석 코치가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미드진에서 너무 밀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 공격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공격형 미드필더가 사라졌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 침투를 걸어주면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 공격형 미드필더가 한 2명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윙처럼 벌려주고 얘네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전술을 만들 때는 이렇게 측면 침투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빈 공간을 사용할 전술이 아닌 이상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내가 만들려는 전술과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전술이 추구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전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좋은데 해서 만들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전술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좋은 전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드리블이 15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드리블의 핵심은 개인기예요. 개인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한테 공을 안 뺏기고 탈압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개인기가 높은 겁니다. 개인기가 높으면 탈압박이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밀란 슈퍼 유망주죠. 로카텔리를 보면은 얘가 포르투로 갔네요. 지금 이게
자, 이 선수는 지금 스카우트를 보내야 되겠지만 개인기가 17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하면은. 그래서 이 선수는 다른 포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에 처음에 넣자마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좋은 평점을 얻는 이유가 바로 개인기 때문입니다. 개인기가 높으면 탈압박이 능해요. 그렇게 되면 공을 잘 뺏기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선수는 패스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패스와 개인기가 좋은 선수는 중앙에서 딥라인 플레잉 메이커. 그러니까 딥라디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얘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기네요.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16, 상당히 괜찮아요. 그다음 패스도 15, 원래는 좀 더 좋았는데 많이 너프가 됐고. 자, 이 선수 보면은 피지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에 놨을 때 좋은 평점을 얻는 이유는 개인기 때문이에요. 순전히 개인기. 자, 지금 만드는 전술은 이 전술입니다. 인터밀란의 무리뉴가 3관왕을 했던 433이지만 다이아몬드식으로 41212가 돼버리는 그 전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자, 지금 공미를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자주를 걸어둬도 좋아요. 하지만 이번 전술 FM 2017에서는 드리블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역습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레알 마드리도 충분히 좋은 전술이 될 수 있죠. 레알이야 뭐 무슨 전술을 쓰면은 다. 무리뉴의 인터밀란이면 이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때고,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술적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마 완성이 될 겁니다. 중앙 밀집적인 전술이면서 상당히 수비적이에요. 그리고 역습을 많이 해서, 그리고 볼 점유를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완득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술입니다. 자, 그리고 슛을 아껴라.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한테 걸어주면 좋아요. 개인 지침으로도 걸어주면 좋고, 여기 보면 팀 지침으로도 항상 걸어놔요. 침착하게 골 찬스를 만들어라.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슛을 아껴라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한 득점 찬스. 제 점수를 보면 알겠지만 완벽한 득점 찬스를 27분 뭐 30분 안에 이렇게 커트라인을 하고 있어요. 무슨 40분대에 있는 전술도 있지만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아껴라 해서 최대한 완벽한 득점 참트를 많이 만드는 거고, 이걸 끄고 만약에 수술을 마음껏 쌀쌀하게 두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 앞에 좋은 패스를 받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슛 기회다 생각되면 슛을 쏴요. 자, 한번 간단하게 또 선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손흥민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선수는 판단력이 9예요. 거의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거의 어미새가 밥을 먹여주면 밥을 구워 먹는 그 정도의 판단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또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판단력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패스를 해야 될지 슛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기로 제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팬입니다. 손흥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게임할 때 에디터로 손흥민을 이제 버프를 시켜주고 게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만약에 제가 손흥민을 키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즌 초반에 손흥민이 골을 넣고 이제 됐을 때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FM에서 드디어 손흥민을 에디트로 안 건드리고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에 선수를 받고 이달에 선수를 받은 이후도 몇 달 동안 잠수를 또 타셨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씩 다 짚어줄 거예요. 이 개인적인 이 능력치를 뭐가 의미하는 거고, 어떤 능력치가 높아요, 어떤 포지션에 놓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판단력이 낮아요.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을 걸어줘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내가 드리블을 해야 될지 패스를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7에서는 너무나 드리블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차단을 하고 할 겁니다. 자동적으로 지침이 걸리는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슛을 아껴라. 그렇죠. 무조건 드리블 적게가 이번 2017의 진리예요. 자동적으로 걸리는, 예를 들어 여드밴스 포워드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드리블 많이 해요.
포지션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팀에서 드리블을 적게 걸어놨기 때문에 이 드리블 많이가 개인 지침으로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위험한 패스. 아까 보셨듯이 판단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카카한테 드리블 많이 포지션 자유걸어 똥싼 이유. 그렇죠. 이번 작은 진짜 드리블이 너무 안 좋아요. 드리블을 적게 걸어놔도 드리블을 잘 걸어요. 이제 드리블 높은 선수들은 자기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 내가 자제를 걸어놨는데 할 때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측면 애들도 이제 주요 경기를 보다 보면 측면이, 자, 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자, 윙을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잠시만요. 이게 노트북이 느려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윙 같은 경우 공격을 역할을 보게 되면 바로 보면은 바로 이 개인 측면에 드리블 많이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뺏깁니다. 진짜 주요 경기 보면은 와, 저걸 뺄 정도로. 그만큼 드리블이 높은 애들은 드리블 많이 걸어놓으면은 성공을 또 많이 해요. 아자르 같은 제 거 전술 보게 되면은 개인 지침